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총선 위기감 속에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주류 의원들의 거취 결단 예고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죠. 김기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말뿐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수도권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되는 선거인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도부를 향해서 여러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그 요구가 이제 응축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여러 차례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서 혁신위의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고, 그러나 전략전술상에서 공천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과정을 좀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신뢰를 얻는 문제와 그리고 속도가 이 원하는 사람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속도와 이 지도부의 속도와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좀 터져 나온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혁신을 하자는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고, 지도부가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 지도부가 그래도 전략 전술을 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자라는 사람 모두의 바람은 결국 총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이 지금 속도전을 펴고 지금 비판 과정에서 당이 망가지고 내부의 이런 균열보다는 지금은 서로를 좀 보듬고 돌아보고 각자 내가 부족한 것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상대당의 얘기지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비난이나 비평은 아니고요. 네.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냐면 결국엔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기현 대표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김기현 대표가 출범시켰던 혁신위, 그리고 혁신위를 문 닫게 만들고 지금 존치하는 김기현 대표의 태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은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올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국민의 언어로 봤을 때 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오늘 혁신위에 모든 걸 정리해서 받은 날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득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기득권이라는 것은 시기, 방법, 뭔가 특정적이 있는 건데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잘해라. 중요한 건 혁신위에서 이미 안건이 있잖아요. 수도권 험지 출마. 그러니까 친윤계 영남 지역의 중진 의원들께서 전 기득권을 내려놓고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인 이현 위원장을 17분 만나고 문 닫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 닫게 했으면 최소한 올라온 혁신에 대해서 한두 개는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지 않으면 뒤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가 앞장서지 않는데 누가 나서겠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김기현 대표는 정권을 준다는 말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혁신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그냥 이런저런 거절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버선목이면 뒤집어 보이기라도 하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지도부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이 진정성을 보이고 헌신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21대 공천 과정입니다. 그때 중진들의 용퇴를 잘 이끌어냈습니다만 중진들의 용퇴 이후에 과연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는가, 어떤 사람들로 채웠는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문점과 그 뒤를 오히려 더 잘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희생으로 무엇을 탄생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도 유권자인 국민들께 드리는 가장 큰 그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선량을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쳐내는 목적도 좋은 선량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당 내부에서 뭐 단톡방에서 의원들 단톡방에서 여러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그런 이제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데 21대 국회가 뭐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저 뭐 누구 탓이다 누구만 없어지면 누구만 비켜주면 누구만 내려놓으면 이런 것들이 100% 해답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부분이 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혁신이가 뭐 험지 출마를 그다음에 험지 차출이죠.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도권을 제가 뛰고 있습니다만 나름 험지로 분류되는 데를 뛰고 있습니다만 영남 중진들이 무턱대고 수도권을 오는 것이 수도권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인가? 수도권이 얼마나 현안이 많고 그 지역 유권자들의 천착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그런 그 전략을 그렇게 수도권에 대한 모멸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심플하게 용퇴하실 분들은 빨리 용퇴하시고 후배 정치인이나 더 나은 어떤 그 정치적 열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십시오 하는 게 혁신이도 더 솔직한 워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총선기획단과 공관위가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눈높이와 국민의힘이 새로워지는 그런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박성준 혁신위원이 말한 것처럼 약간의 타이밍을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더 듣게요. 근데 혁신이라는 게요. 그렇게 무슨 뭐 막걸리 담듯이 오래 숙성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은 이제 뭔가 이 당이 비상 상황에서 저기 말하자면은 이거 발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간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 성과물을 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50%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50%의 성공이다. 그러면 밥으로 따지면 물만 얹어놓은 거예요. 물만 맞춰놨어요. 근데 끓이는 건 지도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 양,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둘 다 협업을 해야 돼요. 혁신위가 던지고 지도부가 결정하고. 이건 단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맞춰놔서 쌀을 불려놨는데 이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죽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 쓴다고 하죠, 보통.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들은 아니 혁신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아무 결과도 없냐 그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늘도 보니까 그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 뭐 거의 눈물을 글썽일 만큼 충정 어린 얘기를 했던데 과연 이 지도부에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답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솔직히 김기현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진짜 하태경 의원의 말대로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혁신의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지만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아 혁신 매일 이 정치권은 한다고 해놓고서는 뭐 위하면 되는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 좀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김 대표에 대해서 옹호를 해야 되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빨리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내부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김 대표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은 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당이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전술적으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뜨악하다. 네, 앞서서도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서로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총선을 위해 함께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본인이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신의 대방향성과 전제에 대해서 네. 동의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러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공관위가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그리고 믿어달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결단을 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하태경 의원의 발언 내용도 보고 박정아 수석대변인의 발언도 봤습니다만 지금 두 분 다 사실 현역 의원이세요. 그렇죠. 현역 의원이라는 얘기는 그나마 우리 당 여건이 좋으니까 현역 의원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숫자가 민주당에 비해서 턱없이 열세란 얘기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0석에서 40석 이상의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지금 식물 정부 상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한쪽이 한쪽 일방을 향해서 같이 못 갈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같이 못 갈 나쁜 사람들이라고 국민 앞에 이 서로 인증 마크를 찍는다면은 그런 정당에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30석, 40석 국민들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저 모진 광야에서 뛰는 여타의 국민의힘의 정말 후보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거를 지금 국회의사당 내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서로 비판을 하고 건설적인 논쟁을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그 뒤를 보고 네. 그 뒤에 올 여파도 보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지 일단 당장의 무슨 뭐 지고 이기고의 그냥 끝장을 보는 그 승패 다툼으로 매몰돼서는 당이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안이 없이 그만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뭐 선택하셔야죠. 네. 그걸 뭐 제가 뭐 이러라 저래라 할 건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특히나 타이밍인 게 버스를 탈까 말까 주저주저 해요. 근데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결정은 뭐 합니까?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벗어나자. 수도권 위기론이 왜 나왔습니까? 강서구 불과 10월 10일이었어요. 한 2달 전이죠. 2달 전에 강서구의 참패 기억할 건데 그걸 잊어버렸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위기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 눈앞에 직면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 혁신해서 이거를 뛰어넘자라는 차원에서 지냈던 것인데 2달 동안 한 거는 그걸 뛰어넘기는커녕 그냥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특히나 수도권에 출마하시는 분들 또 뭐 부산, 부울경 쪽 이런 쪽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포당으로 가느냐, 수도권 포기당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불경 쪽도 안 좋으니까 이거 네. 총포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총선 포기당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에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본인들 완전 정치 생명과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잠재울 수 있는 보관을 내야 된다. 예. 저는 뭐 그 정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지를 또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나온 이제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을 향한 여론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얼마 전에 이제 49개 서울 지역구 중에 6곳만 우세하다라는 내부 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갤럽에서 나온 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이른바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좀 견제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49개, 서울의 49개 중에 뭐 6개 정도만 뭐 판세가 좋고 나머지는 나쁘다, 뭐 이거는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그거는 부인을 했고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다. 일단 뭐 대진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떤 판세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새기고 겸허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K를 제외한 곳에서 우리 당에 갖는 어떤 지금 그 여론의 준엄한 저 민심은 저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 사실 우리가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대선이. 그런데 5년 만에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주셨는데 그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고 계시지 못하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법치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이 뭐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여소야대의 뭐 형국에 있다라고 봅니다. 뭐 입법으로서 뭐 법안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예산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사실상 지금 다 가로막고 계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게 정권 교체의 효용을 국민들께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절실하게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송구스러워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계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주일에 재판을 3번이나 받으러 갈 정도로 지금 역대 최악의 그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가 도대체 이 정부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냐 못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TK, PK에서는 굉장한 이 원성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그 지역을 다니시는 그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뭐 주말에 청취를 하고 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제 뭐 정부 견제다라는 거에는 그것이 좀 녹아 있다. 기대를 하는데 기대만큼 못한다라는 것과 그렇게 하려면 똑바로 좀 회초리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실망을 좀 다시 희망으로 바꿔드리는 우리의 그 자구책과 그런 그 겸손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분석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 갤럽 조사는 결국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그 연구 보고서 뭐 이만희 총장께서 부인을 했지만 그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 격차면은 굉장히 큰 격차예요. 그다음에 전부 경제론이라는 것은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원래 보고서는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부산까지 이렇게 이 수치가 떨어지는 건 이제는 보수 쪽에서도 이 정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답답하다. 그런 이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한동훈 장관의 인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관한 뭐 여론조사는 뭐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뭐 수치가 좀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국민의 신망과 그런 촉망받는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의 입문을 이제 하게 되면 정말 그 현역 의원으로서 등판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험지를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발판을 단단히 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뭐 재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운신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를 모은 측면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등장도 그렇게 계속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 위에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의원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좀 비단길을 걸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의 주목도 더 받고 정치적인 어떤 기대감도 높였지만 이제는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본 링으로 올라오는 거죠. 링에 올라와 싸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올라왔을 때 말씀한 대로 또 여기 와서도 비단길 갈 것이냐. 무슨 소공자를 뭐 키우듯이 그냥 애지중지 키운다. 그러면 국민들이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한동훈 장관은 뭔가 백마탄 기사처럼 국민의힘에 와서 뭔가를 바꿔놓을 것 같은 보수층의 지지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클 거고 국민의힘도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비단길로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 국민의힘이 좀 안쓰러워요. 한동훈 장관이 와야만 총선을 칠 수 있을 정도의 당으로 변했는가. 국민의힘 그런 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보수에서도 중진 의원들, 스타성 있는 의원들 여럿 있었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분이 오잖아요. 결국에 와서 이 국민의힘을 다 이끌고 총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또 다시 국민의힘은 자율성을 잃고 도로 용산의 힘이야? 윤심당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한동훈 개인은 빛날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통성은 점점 촛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양극단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평가가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론 듣겠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다 맡기기에는 선거가 너무 중차대한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한테 어떻게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국민이 원하는 길을 쫓아서 뭐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분들 외에도 저는 자기 몫을 다하겠다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본인에게 실린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비단길 꽃길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동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핍박을 받고 그렇게 이제 억울하고 고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영향을 미쳐서 오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늘이 있는 것이고 다 그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상황을 지금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수권 정당이고 그리고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예. 뭐 그에 따른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을 바꿔야 되는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 것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고민의 깊이는 민주당보다 더한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이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제가 무슨 뭐 국민을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보수층의 어떤 시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갤럽 조사에서 보면 그런 게 반영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하겠습니다. 뭐 신당론이 민주당에서 요즘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봐야 되나요? 이상민 의원도 한번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당 창당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불가능하죠. 네. 명분이 아직까지는 쌓여지지 명분이 않았다.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일성이 나오실 때 말하자면은 나라 걱정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줄 수 없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정말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는 조금 더 빈 곳을 채워야 된다. 좀 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하고 민주당이 통합하고 모든 걸 포용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쓴소리 지금 하는데 톤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근데 저는 고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상민 의원을 만나거나
예를 들면은 김부겸 정세균 총리를 만나거나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배제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들은 이만큼 당에 대한 우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재명 지도부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한 혁신안을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당 창당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대놓고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이낙연 전 대표가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많이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란 건 당 전체를 생각한다라는 명분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조금 더 강도 높게 지도부를 향해서 숙제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태생적으로 동교동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인생 자체를 다 민주당에 바쳤기 때문에 쉽사리 신당 창당 쉽지 않고요. 제가 물밑에서 알아본 결과도 네. 신당 창당은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딱 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없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충정은 높이 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런 움직임이 글쎄요 성과를 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너무나 정말 획일성과 일종의 그 전체주의적 성격이라고까지 비판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공고화돼 있기 때문에 그 아성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당의 성공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지금 정말 진지하게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상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의중보다도 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저는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문과 친명이 엄연히 좀 궤적이 다르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문 세력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과연 이 친문 세력들이 친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분의 도덕성과 이분 체제로 총선이 치러지고 이분을 간판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분들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는지 이낙연 전 총리가 정말 신당의 얘기를 한다면 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교감을 한번 따져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전 총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타의 다른 친문의 대표적 의원들은 지금 계속 미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그저 뭐 안티 이재명 그리고 또 안티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세력을 규합하는 이런 걸로 안티라는 게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비전이 아니고 그런 걸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정치적 전술 차원으로는 가장 큰 더미인 친문부터 두드려 보시는 행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친문 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좀 체질이 달라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을 헤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심을 헤아릴 필요가 없지요. 각자의 가치와 신념,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하고 소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각자 알아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세력결합을 해서 친문을 뭐 접촉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에는 이거는 분당의 조짐이죠. 신당이 아니라. 그래서 신당이라는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해는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으나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머릿속에 신당보다는 네. 좀 민주당의 운동장을 넓게 써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체제로 보일 수 있으니 친명만 챙기는 걸 보일 수 있으니 그 나머지 운동장에 대해서도 빈 곳을 좀 채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한 시한도 이제 얼마 안 그 못 남았어요? 박은 날짜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당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낙연 대표도 만나겠다 어허. 그러고 지금 뭐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건데 네. 글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과정은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뭐 독자적 행보가 가능하고 뭐 다른 사람의 심기를 살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과 소위 보수의 속성이 각자 도생과 분열로 늘 뭐 잘못된다라고 바깥에서 우려를 하실 정도로 그런 거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민주당이 상대 정당이기 때문에 네. 뭐 잘못되면 반사효를 누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당이고 한 주축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는 정말 그 획일주의나 그런 개인 한 사람의 그 1인 정당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그 염려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박해와 그 위력이 가해지니까 못 견디고 탈당도 하고 지금 아우성이 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정치가 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상민 의원이나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 사당화, 그다음에 이른바 좀 험한 말이지만 개딸다. 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시기에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 되는데 왜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상민 네.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를 비교할 수는 없죠. 무게가 체급이 다르죠. 네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과 원칙과 상식을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다소 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공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의견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회기라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지자 1,500명 모여서 으쌰으쌰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도부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판단에 맡겨놓는 것이고 이상민 의원은 고쳤을 마음도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민주당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러브콜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과 어떻게 뭐 이낙연 전 대표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는 길도 민주당이 잘 되는 길을 바라는 것이고 지금 원칙과 상식에 하는 이런 반대에서의 목소리도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당에 애정이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당에 애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당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프레임에 가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프레임에 당이 갇히게 되면 벗어나는데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워낙에 조어 능력이 좋고 그리고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이제 그 언어 구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을 어떤 프레임에 가두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좀 당을 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많이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걷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앞으로 공천을 앞두고 우리 당은 이렇게 좀 혁신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 지도부가 아닌데 해도 될까요? 해보시죠. 뭐. 네. 일단은 뭐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을 강제로 밀어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품이든 성능 좋은 어떤 업그레이드된 여러 가지 제안들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정당으로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겠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네, 저희의 승부처는 뭐니 해도 수도권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현저하게 기울어진 의석수 가지고는 과반 정당도 어렵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전략지에 문제 해결 능력, 정말 교통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빨리 갈무리를 해서 빨리 뛰게 하는 전략이야말로 총선 승패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